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시죠. 밧줄에 묶여있는 여자의 사진. 이걸 예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엔 뭔가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50년대 중반 미국의 사진작가였던 하비 글래트먼이 찍은 사진입니다. 영화배우 지망생이었던 여인이 이 사진사가 제안한 화보 촬영에 동의를 했고 아무런 생각 없이 찍은 사진이었죠. 하지만 이 사진을 찍고 있는 남자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사진작가 하비 글래트먼. 그는요, 어릴 때부터 남들과는 좀 다른 것에 심취해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기괴한 자위행위였어요. 자위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일반 남자들이 하는 그 자위행위하고는 좀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가 4살 때였어요. 그는 벽에 고정된 물건에다가 노끈을 묶고요. 반대쪽에다가 자신의 성기를 묶은 다음 끈을 팽팽하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으로 자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살이 되었습니다. 한쪽 끝에 무거운 물체를 묶고 다른 한쪽에다가 자신의 목을 묶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목이 이렇게 묶여있고 무거운 물체가 끈이 묶여있고 이 무거운 물체를 밖으로 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목이 졸리죠? 그 졸리는 상태에서 한쪽 손으로 자위를 합니다. 그랬다고 전해져요. 굉장히 좀 엽기적이죠. 그런데 뿐만 아닙니다. 13살이 되었을 때는 그의 부모가요, 이상하게 아들의 목이 굉장히 부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겨서 알고 보니까 그가 욕조에서 목에다가 밧줄을 감고 배수관에다 밧줄을 달고 목을 매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 이러니? 하고 이제 부모가 너무 다 걱정이 되셔가지고 이런 기이한 행동의 이유를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좀 자학적인 행동을 하고 어떤 성적인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성적 쾌감을 더 극대화할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털어놓게 되죠. 자, 분명 그가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그의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다닙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만났고 상담을 거친 후에 밝혀진 게 하비는 IQ가 130이나 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 건 맞는데 아이가 이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굉장히 심하게 가지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오직 약간 기이하고 변태적인 이 성적 쾌락에 완전 심취해가지고 자신의 외모의 열등감을 지우려고 하는 것 같다 보인다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담당 의사는요, 하비의 부모님한테 아이가 이제부터는 좀 더 외부에 나가서 다양한 활동적인 일을 해보게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조언을 하게 되는데요. 의사의 권유대로 가족들은 이제 하비가 이런 자위 행위를 너무 자주 했는데 그걸 제외하고 뭘 좋아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촬영을 더 해보라고 권했고 아이도 하비도 흔쾌히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봤을 때는 그의 행동이 점차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안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는 실제로 나아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1945년 5월 18일이었어요. 고등학생이었던 하비는요, 낯선 집에 침입을 해서 그 집에 있던 권총 한 자루를 훔쳐냅니다. 그리고 그 훔친 권총을 가지고 젊은 여성이었던 엘마 하멈이 사는 집에 무단 침입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는 밧줄도 가져갑니다. 하비는 총으로 엘마를 위협하고 그녀를 성폭행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하비가 경찰에 강도죄로 기소가 되는데요. 다행히 부모님이 좀 여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비한테 다행이겠죠. 부속금을 내서 풀려나게 됩니다. 하비가 풀려나고 바로 다음 달이었어요. 하비는 또 다른 여성을 유괴하고 성추행하게 되는데 노린 로렐이란 여자를 유괴하고 성추행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다행히 그의 소나기에서 막 달아났고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비는 17살의 나이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죠. 교도소에 수감이 된 그의 인생은 이제 어떻게 펼쳐질까요? 감옥에서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을 거친 후에 그가 정신분열로 보이는 이런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1년 만에 가석방되게 되죠. 그런데 출소 후에 하비는 범죄 행각을 멈추지 않았어요. 장난감 총 같은 게 있었는데 이 총을 가지고 토마스 스타로라는 사람을 위협해가지고 강도짓을 하고요. 도리스라는 여자를 성추행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렸을 적부터 좀 이상한 애였는데 어찌저찌 부모님 도움으로 유복하게 살아가려 했지만 그의 범죄의 그 어떤 본능이 계속 감춰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석방까지 해서 나왔어. 근데 여전해. 그리고 이후에 그는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플로렌스라고 하는 간호사를 성폭행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녀가 필사적으로 도망치면서 실패합니다. 이후에 또 다른 여성을 협박하고 성폭행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녀의 남자친구가 나타나서 찌른 칼에 상처를 입고 도주하다가 다시 검거됩니다. 그때 나이가 19살이었어요. 엉망진창의 인생이죠. 그는 재판에서요, 이 도망쳤던 플로렌스에 대한 범죄까지 인정이 돼서 성도착적인 충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정신분열 증상의 질환자라는 진단을 받게 돼서 이렇게 되면 최소 5년에서 10년의 유죄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분열증이잖아요. 그래서 3년 만에 가석방 되네요. 1957년 가석방 후에 마땅한 직업이 없어 떠돌던 하비는요, 가족의 재산으로 사진관을 차리게 됩니다. 자신의 유일한 취미가 사진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어린 연예인 지망생이 스트립쇼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삼류 클럽에 가게 됐고, 그 클럽에서 난 사진기사야 라고 사진기사로 자신을 막 소개를 하면서 내가 너 영화배우가 될 수 있게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여자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19살이던 여자 주디는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 양육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그러다 보니 변호사 비용이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했던 상황이죠. 그녀는 꽤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하비가 그녀에게 접근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면 너의 그 필요한 비용을 다 지불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비가 제안한 내용은 뭐였을까요? 뭐였냐면 이 주디가 노끈에 묶여서 공포에 질린 듯한 포즈를 취해주면 시간당 $20를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주디도 결정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돈이 필요했기에 고심 끝에 촬영장에 나타났는데요. 짧은 치마에다가 스웨터 같은 걸 입고 이렇게 촬영장을 딱 보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꺼림직합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게 되는데 이때 하비가요, 총을 꺼내서 그녀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게 되죠. 이날 하비에 의해서 강제로 찍히게 된 사진입니다. 하비는 자신의 예술 세계 때문에 이런 걸 연출한 거고, 그리고 주디가 이렇게 강제로 해서 찍은 사진이었을 텐데요.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그날 밤 주디는 강간당한 후에 목이 졸려 사망합니다. 그녀가 처참하게 사망한 후에도 하비는 주디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고요. 그리고 그녀의 시신을 사막에 버리게 됩니다.
이후에 하비는요, 조지 윌리엄이라는 가명으로 이름을 바꾸고 또 다르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셜리라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셜리.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저녁 식사를 하게, 뭐 일반적인 남녀의 데이트처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하고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하비는 그녀를 산으로 데려가서 총을 꺼내 협박하고 옷을 벗게 합니다. 셜리는 강간당했고 사진까지 찍힙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살해당합니다. 이후에 하비는 한참을 숨어 지내다가 모델 에이전시의 사진작가로 취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떤 그 자신의 먹잇감을 물색하다가 한 모델의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로렌 비즐이었어요.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로렌 비즐의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사진을 이제 찍다가 우리 그의 패턴 알잖아요. 그래서 그가 무언가를 이제 시도하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로렌을 납치하려고 했지만 그 납치 과정에서 그녀와 몸싸움이 벌어지게 됐고 로렌은 가까스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이때 하비가 경찰 2명에게 체포되게 되죠. 당시 도로에서, 그냥 한복판의 도로에서 하비가 로렌을 총으로 위협하고 막 데려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곳에서 순찰을 돌던 경찰이 이 장면을 보고 그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자, 경찰에 잡혀온 하비. 그는요, 순순히 자기가 저지른 그 범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전에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도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입으로 이 피해자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도구 상자에 대해서 언급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피해자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도구 상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에? 도구 상자라뇨? 결국 경찰들은 하비의 집을 수색을 했고요. 그의 집에서 도구 상자를 발견하는데 그 안을 열어보니까 공포에 질려있는 여성의 사진이 다수 들어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성들의 나체 모습, 그리고 결박한 모습, 그리고 죽어가는 모습까지 들어있었고, 이제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긴 좀 아이들도 있어서 그렇고, 그 뉴스 기사의 일부, 뉴스 기사가 아니라 이게 무슨 좀 잡지 같은 거 같은데 그 일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끔찍하죠. 그녀들을 유인해서 납치하고 또 원하지 않는 이런 사진을 찍게 하고 살인까지 저질렀으니까요. 그가 잡힌 후에요, 이 피해자들의 시신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요, 최소 3명을 살해하고 그리고 5명 이상에게 성폭행을 저질렀고 2명에게 강간 시도, 1명에게 강도짓을 한 혐의로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의 엄마 오펠리아였는데요. 그는 아들의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하지만 우리 아들이 아파서 그랬다고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형을 피할 순 없었죠. 하비는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판사가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나서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차라리 잘 됐네요. 1959년 9월 18일 그는 가스실에서 청산가리의 일종인 시아나나트륨에 의해 사형을 집행당합니다. 툴미스테리, 다음 이야기는 아래의 영상을 클릭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